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이번 행사 이틀째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어제 첫날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특히 주제를 모아서 후백제 불교 미술에 대한 것하고 금산사 건축문화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후백제 불교 조각과 불교 미술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를 해주셨던 진정원 선생님하고 최성은 선생님 두 분께서 각기 다른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의견, 어제 들으신 분들은 조금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두 분이 생각에 조금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금산사의 건축문화에 대해서는 엄기표 선생님하고 도인수 선생님께서 역시 상대방의 발표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후백제의 불교 조각과 불교 미술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환 선생님께서 저희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환 선생님께서 토론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후백제 불교조각 연구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발표를 하신 최성은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1994년 후백제 지역 불교조각 연구와 복림사지 석조 3존 불상에 대한 고찰을 연달아 발표하시면서 한국미술사학회에서 후백제 또 후삼국시기 불교조각에 대해서 최초로 관심을 기울이신 분이십니다. 이후 태봉기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셔서 현재 후삼국기 불교조각 연구에 기틀을 닦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토론자 역시 최성은 선생님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서 후백제 불교조각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선생님의 논문을 교과서 삼아서 공부 중입니다. 스승의 발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생각되지만 또 이제 제가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여쭙고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례 광이면 대전리 석조 비로 잔화불 입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논지의 전개상 후백제 불교계에서 화엄사의 영향이 강했다는 것을 강조하셨으므로 이 불상이 후백제 시기에 조성되었다고 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전리 석조 공양자상과 화엄사 사자사 석탑앞 공양자사상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화엄사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려전기 불교 미술품을 조성 양상을 살펴보면 고려 전기에는 지방 불사를 지방의 호장층들이 주도하면서 인근의 중요한 앞시기에 있었던 불교 미술품들을 모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이 대전리 석불이나 공양자 사상이 고려시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좀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이 대전리 석조 비로자나불상과 같이 소위 우전왕식 옷주름을 하고 있는 불상들이 남원 일대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상당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남원 200면 미르감 석불입상, 남원 송동리 가덕사 석불입상 등이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 남원 지역에 있는 이런 불상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혹은 남원 지역의 불상이 대전리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교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실 진구사지 석조 비로자나불상의 조성 주체와 시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불상, 불교조각뿐만 아니라 불교조각과 함께 나오는 석조미술품과의 어떤 연관성을 살피면서 조성 시기나 주체를 살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진구사는 삼국유사의 고구려 승려 보덕의 제자 정멸과 우용이 창건했다는 기록 외에도 봉암사 지증대 사탑비에도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치원이 지은 사삼비명 가운데 하나인데요.
당시 그 비문에서 채치원은 당시 신라 선종사를 개괄하면서 당시에 선풍을 떨쳤던,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선풍을 떨쳤던 인물로 진구사의 휴, 앞에 이름은 본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무슨 휴라는 선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구사는 이제 그 임실에 있는 진구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는 실상사 고복형 석등과 임실 진구사 고복형 석등의 유사성을 들어서 진구사가 실상산문의 한 소속 사찰이고 무슨 스님은 실상사 수철화상 비문에 나오는 수철의 문인으로 등장하는 관유 스님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진구사 석등 같은 경우는 868년 만들어진 담양 개선사지 석등과 조형성이 유사하고요. 특히 신라 경문왕 때 만들어진 석조미술품들의 특징인 별석의 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진구사 석등과 석불이 이 관유 스님이 주석했을 때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정과 별개로 석등이 앞식이라면 왜 뒤늦게 불상이 만들어졌는지 선생님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진구사지 석불과 어떤 허리가 긴 비례라든가 사실적 얼굴에서 닮아있는 광주 중심사 철조비로 전화불상의 조성 시기도 좀 더 올려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한 가지 토론문에는 빠졌습니다만 중흥상성의 3층 석탑의 조각상을 보시고 후백제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중흥상성 3층 석탑의 어떤 조탑 방식이나 이런 것은 전형적인 9세기 후반의 석탑을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서 같은 곳에서 나온 쌍사자 석등 같은 경우도 9세기 후반 무렵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도윤수 선생님께서 제시하셨던 산권역 사지라는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옥룡사지와 거의 인접한 곳에 있는 이 중흥산성의 사지 또한 옥룡산문의 사찰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쌍사자 석등과 이 3층 석탑이 도선 스님이 만든 게 아닐까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후백제 불교 조각 연구의 확대를 위해 해주신 말씀, 가령 후백제 시기 기존 사찰 주변에 새로 창건된 사찰의 여부를 검토하라는 것, 전라도 일대에 한정되었던 후백제 불교 조각을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남 서부 지역과 홍성 등 충남 일대까지 확장하라는 것, 그리고 후백제 중앙에 조성된 불교 미술품의 문양 및 조형 요소를 탐구해보라고 하신 말씀을 아로새기면서 저도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니까 한 분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정환 선생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게 구례 그 대전리 석조 비로전합을 입상, 그리고 임실의 진구사지 석조 비로전합을 좌상에 대한 어떤 시기 문제, 편년 문제, 이게 과연 후백제 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앞시기나 뒤시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광양의 중흥산성의 3층 석탑과 쌍사자 석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좀 더 올려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최성은 선생님께서 바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논문을 쓰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을 때 했던 그걸 다시 쓰나 아니면 새롭게 시각을 좀 바꿔서 쓰나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저께 최영익 선생님께서도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후백제 불교에 대해서 좀 문헌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후백제 때의 관해 스님, 남학
관해 스님의 그 원래의 그 본사가 이제 화엄사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어저께 너무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미처 못 드렸고 논문 안에는 있지만 920년에 후백제가 대야성을 이제 그 침공해서 차지했을 때 그것이 상당히 중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해인사가 있기 때문에 해인사가 후백제의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기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해인사는 신라 그 왕실에서 후원한 사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준 높은 왕실 문화가, 물론 이제 불교 미술품을 포함한 그것이 이제 직접 그 미술품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920년이 후백제 미술의 기점일 것이다, 어떤 획기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앞에 장을 2장을 본론에서 사찰을 다룬 이유는 후백제의 영역 안에 상당히 많은 그 유명 사찰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 금산사를 비롯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미륵사라든지 화엄사라든지 이런 절들을 과연 후백제는 어떻게 후원하고 어떻게 그 불사를 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화엄사라는 주요 사찰이 있는데 그 화엄사를 후원하는 방법 가운데 주변에 그 같은 화엄종 계통의 사찰을 더 지어서 그 스님들이 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한 그 불사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그 구례 대전리하고 농곡리는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구례 대전리와 농곡리에 남아있는 상들의 양식입니다. 저희 미술사에서는 마치 우리가 서양 음식을 먹을 때 포크하고 나이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두 개의 우리의 툴이 있습니다. 도구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장인데요. 하나가 양식이고 하나는 도상입니다. 이 스타일하고 아이코노그래피가 중요한데 그 농곡리하고 대전리 상들은 이건 남한여초의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려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미의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실은 제 전공이 고려입니다. 그래서 남한여초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 아주 이렇게 보드라운 그런 동적인 이런 조형감이 나오는 것은 현종조 이후거든요. 그래서 11세기이기 때문에 그 이제 10세기 같은 경우에는 좀 스케일이 크고 그로테스크하고 뭐 이렇게 바로크적이라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질문에서 진정환 선생님이 그 고려 전기 지방의 불사가 호장층이 주도하면서 인근의 불교 미술품을 모방했다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미술사니까 작품의 분석이 우선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또 저의 토론에서 또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미술사는 아트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미술의 역사인데 저희의 역할이 뭐냐면 문헌사에서 커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후백제에 관한 자료도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빼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들을 저희가 남아있는 현존 유물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역사 분야에 그 연구 성과를 많이 의존하고 거기에 기대지만 그 역사의 어떤 역사적인 것이 어떤 그 미술사의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 미술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를 많이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는 문헌사가 할 수 없는 걸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역사학자들이 미술사 다 하면 저희가 할 일이 없죠. 그런 생각이어서 한번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질문은 네. 아니요. 첫 번째 질문에 두 번째, 지금 두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그 우전왕식이라고 해서 불상이 입상일 경우에 이제 이 두 다리 사이에 이렇게 Y자가 이제 생기면서 대퇴부에서 그리고 양 다리에 각각 U자형 이제 그 주름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미술사에서 우전왕식,
우다나야 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주름이 이제 남원 일대에서 많이 확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도 94년 논문에서는 남원경을 다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입상을 조성할 때 아래 하체에 그냥 U자형 주름으로 되는 양식은 그런 그 도상은 이 아쇼카 왕식, 아유구 왕식이라고 하는 아쇼카 왕식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우전 왕식인데 결국 입상은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남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원경이었잖아요. 오소경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기본 어떤 패턴을 가진 상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고 이건 경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 남원의 특이사항은 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입상을 만들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나 끝나고. 잠깐만. 네.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불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이 없어서 조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 대전리 불상은 그 자료집이 60쪽에 사진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지금 첫 번째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양식적으로 볼 때 역시 고려로 보긴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그 미의식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임실 진구 사진인데 이거는 65쪽에 사진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두 번째 말씀. 이제 진구 사지도 참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답사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 선생님이 이제 경문왕대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경문왕대로 추정되는 상들이 제법 있는데 그 경문왕대 우리가 알고 대략 추정하는 그런 상들하고 진구사지 비로자나 불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경문왕대는 이런 그 훤칠한 기려가 안 나오고 우리가 대개 경문왕대로 추정하는 것이 뭐 동해시 삼하사 철조 열애 물론 뭐 그 상은 보수가 돼서 뭐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은 이 홍천 물걸리 석조 비로자나 불상도 대개 9세기 후반 정도니까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비례가 과장됐네. 그 부처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굉장히 키가 크겠네 하는 그런 상들은 남한여초의 특징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남한여초 불교조각의 특징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9세기 말에 그런 특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런 양식이 유행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선사지 석등하고 이제 여기 진구사지 석등을 비교하셨어요. 저는 이 석조문화재는 엄기표 선생님 전공이셔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진구사지 석등이 규모가 엄청 큰데요. 그런 커다란 석등이 어디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들 때 대단한 어떤 권력과 경제력을 요구하는데요. 과연 신라에서 이 지역에 그런 거대한 석등이 있을 만한 그 거대한 사찰, 그러니까 석등만 컸겠습니까? 법당도 크고 절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텐데 이거는 뭔가를 과시하고 위용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심할 정도 이런 게 과연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불상 전공뿐 아니라 석조미술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기 지금 아까 그 말씀 중에 사사자 석등에도 나오는데요. 쌍사자 쌍사자 석등 중흥사지. 근데 예전부터 느꼈는데 법주사, 그 다음에 중흥산성 이런 쌍사자 석등이 있는 곳도 신라 언저리에는 없어요. 전부 다 이쪽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쌍사자 석등이 이 지역에만 있나? 왜 이때 있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저도 그거를 이번에 넣을까 하다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고요. 끝까지 다 할까요? 나머지 질문까지. 중흥산성.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술사 전공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 특징이 있는 걸 여기서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2장에서 제가 쓴 거 마찬가지로 제가 뭐 다 충분히 잘 쓰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유명 사찰에 있는, 저는 이번에 해인사의 그 청량사도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좀 충격적일 것 같아서 제가 거의 다 뭐 리서치 하다가 뺐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후백제 지역에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도상과 새로운 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엄종이 굉장히 성행하다 보니까 이 조각에서 막 신장에 대한 표현이 팔구중도 전부 갑옷 입고, 뭐 이 삼면육비에 아수라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장에, 그 다음에 거기에 금강역사까지 집어넣고, 중흥산성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시의 어떤 신앙적인 경향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그 원고를 최종적으로 좀 정리할 때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네, 염두에 둬서 네, 논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세 작품 위주로 연구자에 따라서 편견이 조금씩 뭐 다를 수 있는, 근데 이제 어떤 것을 후백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앞으로 계속 중요한 그 이야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방금 얘기한 것 중에 그 진구사 석등이라든지 중흥산성 석등, 석탑, 여기 대해서는 엄기표 선생님도 의견이 조금 있으실 것 없어요? 없습니까? 예. 네, 최성원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후백제 관련된 석조미술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직접적으로 그 해당 작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만 현재 쌍사자석 등이 사실은 최성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쪽 지역에 치우쳐서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사실은 파손된 쌍사자석 등이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예, 그 쌍사자석 등은 지금 강원도, 뭐 충청도, 경상북도 이런 일대에 있기 때문에 꼭 한정해서 말씀을 하는 건 조금 차후에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백제가 제일 어려운 게, 후백제가 신라를 이어서 고려로 이어지는 중간에 과도기에 있는데, 그 과도기에 있는 이 후백제의 석조미술이 신라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었을 거고 고려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을 건데, 그 다른 측면이 무엇인지 그걸 밝혀내는 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연구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진구사지석 등도 상당히 관심이, 제 고향이 그 옆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 진구사지석 등에 대해서. 진구사지 석등에 대해서 뭐 작년에도 문화예청에서 그거 원형 문제 때문에 출장을 2번인가 나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찰에 있는 석조미술을, 그 석조미술 하나만 보면 절대 안 되고 그 사찰의 연역과 그 사찰에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석조미술과 함께 엮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조성식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진구사지 석등은 현재 그 진구사지에 석탑, 파손된 석탑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다른 석조물도 함께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등도 그 석탑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후백제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얘기 나온, 사실 진구사는 한국 불교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찰임에도 그 성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석조미술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제대로 된다면 그 위치가 다시 바로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럼 다음으로는 최성원 선생님 준비하신 토론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후백세 정체성 변화와 불교미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신 진정환 선생님은 지난 10여 년간
후백제 불교 제국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신 이 분야의 독보적인 연구자이십니다. 한국미술사학계에서 후백제 불교 조각이라는 주제는 매우 낯설고 연구층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므로 연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도 제한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려는 꾸준한 노력을 해오시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상호 토론을 하게 되어 토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정한 선생님의 논문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함께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복림사지 석조 삼존 불상의 협시보살에서 그 X자형 천이가 보이는 것이 부여 군수리 사지 kum동보살 입상과 같은 삼국시대 백제보살상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는 견해는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됩니다. 후백제 시기의 불교조각 가운데 백제 불교조각의 도상을 의식하여 제작된 복고적인 경향의 불상들이 전해오고 있는 것 같이 보살상에서도 구백제 지역의 사찰에 봉안되어 있었을 백제 보살상의 형식을 따른 작품이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림사지 석조 삼존 불상의 조성 배경을 견훤이 마한백제의 일체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시도했던 나주지역 탈환과 대야성 전투의 실패 결과 후백제 정권 내부에 일어났을 분열의 조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삼존불의 조성 시기는 후백제가 대야성을 침공을 실패한 916년과 대야성 공격에 성공한 920년 사이로 보시는 것인지요. 복림사의 석조 삼존 불상이 후백제 수도권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후백제 정권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나 사찰의 건립과 불상의 조성에 있어 정치적인 함의에 비중을 크게 두고 해석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또 복림사지 석조 삼존 불상의 본존상과 완주 대아리 석불자상에서 보이는 편단 우견식 우러 걸친 대이 안에 네이를 묶은 매듭이 보이는 차기 형식이 안동 옥산사지 마의 약사불 좌상의 차기 형식에 나타나고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대좌에서 대사탑의 좌대에서 확인되는 가릉빈가상과 주악 천인상으로 구성된 문양이 복림사지 본전 불상의 대좌에 표현되어 있는 점 등 경북 북부 지역 불교 미술과 복림사지 불상 사이의 긴밀한 관련성을 통해서 경북 북부 장인들이 후백제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불상 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옥산사지 마의 약사불 좌상은 대의가 왼쪽 어깨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늘어지고 양 무릎을 덮은 대의 자락에 새겨진 주름 표현 등 복림사지 본전 불상과는 다른 표현들이 보입니다. 또 옥산사지 마의 약사불 좌상은 약기인의 도상이 후백제 수도권에서 제작된 완주 음스리와 대아리 석불 좌상과는 다릅니다. 이는 네일을 묶은 매듭이 표현된 편단 우견식 차기 형식이 같다는 점만으로 안동의 장인들이 후백제로 건너와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후삼국 시대의 장인들의 이동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되나 그 시기의 불화나 도상집 등 장인들이 입수한 불교미술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라 후백제 태봉지역에서 유사한 도상을 공유함으로써 두 지역 간의 연관성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해거국사 비문에 보이는 미륵사 개탑의 성격이 고유제 성격을 지닌 국가의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셨는데 개탑의 단어적 의미가 탑을 세우거나 탑을 연다는 뜻이라면 그 의식 속에서 미륵사 개탑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견훤이 927년에 신라를 경주를 침공하고 거기서 데려온 백공들이 그러니까 장인들이죠. 나주 철천리 석불입상을 만들었다고 추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철천리 석불입상의 상호 신체비례
옷주름 표현, 광배 문양 등에서 세련된 섬세함이 결여된 점에서 신라 관영 공방의 장인들의 솜씨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후백제로 데려온 경주의 장인들은 건축, 의장, 금속공예, 제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미 건국된 지 35년이 지난 후백제에는 곳곳에 사찰 창건과 중수불사에 투입될 수 있는 우수한 장인들이 확보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태봉에서 제작된 높은 수준의 석조와 철조 불상들을 통해서도 짐작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어제 진정환 선생님 발표에서도 상당히 강조했던 경북 지역의 장인들이 후백제에 와서 활동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나주의 철천리 석불 입상의 제작 시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정환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복림사지 이제 대하성 전투에 실패한 시기는 916년 이전에도 901년 이후에도 있었고요. 복림사지 석조 삼존부를 세운 이유는 단순히 이제 후백제 정권 내의 분열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세력의 통합의 상징으로서 복림사지 석조 삼존부를 조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복림사지 석조 삼존불 본존불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신라 불상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앞시기,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기 전북 지역에서는 이런 불상들, 특히 전주 일대에서는 통일신라 불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론 현재 확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불상을 만들 때 결국은 여러 장인들이 이렇게 함께 만들었을 것인데 그것을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문제를 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안동 옥산사지 마의 약사불자상을 만든 경북 북부의 장인들이 이 복림사지 석조 삼존불 불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차기법 그리고 그 이전에 만들었던 불상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형식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안동 옥산사지를 만들었던 장인과 후백제 지역에서 활동했던 장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역사 기록에서도 견훤이 이제 경북 북부 지역에서 900년대 전반부터 계속 경북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안동 일대에서 포로를 잡아서 전주로 끌고 왔다는 기록도 있어서 그러한 정황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미륵사 개탑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불상을 사원에 봉안하는 것을 이제 절에서는 개안이라고 하니까 개탑을 새로 탑을 만들거나 사리를 추가하거나 안치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탑이라는 말은 저는 법화경 겸보탑품에서 나온 개보탑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주지 스님도 계신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석가모니불이 이제 설법을 할 때 다보불이 이렇게 용출하는 것을 보고 사부대중들이 이제 다보불을 보여달라고 하자 석가모니께서 이제 문을 열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뭐 개보탑, 개칠보탑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그냥 의식을 불교적 용어로 재해석해서 쓴 게 아닌가. 해거국사 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역사 사료가 아니라 승려의 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식의 일종으로 보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새로운 탑을 만들거나 뭐 새로운 것들을 뭐 사리를 뭐 영접했다는 증거를 미륵사 발굴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최성은 선생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궁리 5층석 탑을 만들 수도 있지만 왕궁리 5층석 탑을 만들면서 미륵사 개탑, 미륵사라고 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 왕궁리는 뭐 발굴 용어를 통해서 대관관사, 뭐 대관사 혹은 왕궁사 이렇게 지칭되고 있었으니까 미륵사 개탑, 왕궁리 탑을 만들면서 미륵사 개탑이라고 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철천리 석불에 대해서 이제 후백제에도 뛰어난 장인들이 있었을 텐데 뭐 표현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투박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신라 그 중앙의 그 직제에 보면 이런 석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라 그 어떤 신라의 장인들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소속된 장인들을 보면 금속장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석불이 금동불을 크게 뻥튀기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조각의 뭐 그런 뭐 금속 장인들이 이 석불을 만들면서 나타났던 조각의 오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물론 이제 태봉에서도 뭐 수준 높은 석조나 철불들이 만들어집니다만 태봉 지역의 불교 미술품들은 뭐 좀 더 화려하게 신라 것보다도 더 과장되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던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신라의 금동불, 신라 중앙의 불상을 재현한다라는 의도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백제 지역에서 뭐 40여 년간 계속된 뭐 불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숙련된 장인들의 활동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제 토론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뭐 진구사라든가 제가 지금까지 통일신라나 이렇게 보았던 것들도 뭐 후백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진정환 선생님께서는 특히 뭐 철천리 석불 같은 경우에 상당한 그 후백제의 정치적 변화하고 관련해서 의미 부여도 했고요. 그 복림사지 삼존불상에 대해서도 그런 후백제의 역시 정치적인 변화, 그 경북 지역과 전북 지역의 어떤 세력 연합 이런 그래서 정치사적인 의미를 바탕에 깔고서 이런 그 미술품의 의미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최성원 선생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성원 선생님 가능한 작품의 미식에 초점을 두고 하는 두 가지 방법론이 우리가 작품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활발한 그런 토론들이 앞으로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분이 후백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제시한 예가 서로 약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편견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앞으로 그 후백제의 그 불교 문화를 연구하는데 활발한 토론이 후백제 문화를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그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건 지금 여러 선생님들의 그 발표문에서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해거국사 비문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자료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거국사
비문에 나오는 미륵사 개탑 문제가 특히 후백제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비문은 그 내용, 그 문장이 상당히 후대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조선시대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 시기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좀 엄밀한 사료 비판이 있고서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온 미륵사가 과연 미륵사냐, 아까 왕곡리 5층 석탑이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료의 성격, 왜 이 자료가 만들어졌는가, 또 사실은 이 해거국사 비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시기 후백제 시기인데 후백제에 관한 모습은 전혀 이 비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자료를 앞으로 활용할 때, 물론 워낙 후백제 관련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좀 더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지 않는가. 물론 이제 저는 문헌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뭐 제 생각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산사의 그 건축문화 또는 석조미술에 대한 건데요. 역시 저희 그 자료집에 실린 순서대로 먼저 엄기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기표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저도 혼란스러운데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스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후백제 불교미술, 후백제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분명한 것도 없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아마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이렇게 후백제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최서영 교수님께서 오래전에 연구를 꾸준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후백제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걸 토대로 해서 진정환 선생이 또 후백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돼서 후백제와 관련된 연구가 조금 더 많이 진척돼서 우리 전라북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얘기였습니다. 일단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도윤수 선생님께서 발표한 금산사의 건축 문화에 대해서 토론을 할 텐데요. 이 도윤수 선생은 뭐 우리나라 건축사 연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뭐 독보적인 그런 존재일 만큼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 발표한 이 금산사의 건축 문화에 대한 논고는 금산사 가람이랄지 뭐 연역이랄지 또 전체적인 어떤 건축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시를 했고, 또 기존에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일제 강점기 자료까지도 찾아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한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그동안의 어떤 여러 연구 성과와 현황을 갖다가 제시를 한 글이지 어떤 특별한 견해를 밝힌 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견해에 대해서 견해가 없는, 그러니까 정리를 한 글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견이나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정리한 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한 어떤 토론보다는 그동안 금산사와 관련해서 이 도윤수 선생님께서 논문을 쓰시면서 생각해 봤을 만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토론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사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 때 해덕왕사 소연이 주석을 했을 때 크게 중창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때가 금산사가 가장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역을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눈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대사구, 봉천원구, 광교원구,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졌는데 이 세 개의 구역이 공간까지 나누어진 건지 아니면 같은 공간인데 거기서 표현만 그렇게 한 건지는 전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눴을 가능성이 큰데, 현재 금산사 모습은 그때 모습을
추정하기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윤수 선생님께서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고려시대의 상황으로 도달려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려시대 때 해덕왕사 소현이 중창한 그 세 개의 구역의 모습을 좀 나름대로 상상한 게 있다면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건 뭐 도윤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거기도 한데요. 금산사가 해덕왕사 소현 때 크게 한번 중창되고요. 그 다음에 정유재란 때 크게 파손이 돼서 다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정유재란 때 이제 수문대사가 한 30여 년 동안 많은 스님들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중창을 해서 그 모습이 현재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수문대사께서 뭐 일부 탑도 옮기고 하면서 이 사역을 새롭게 구성한 걸로 이제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석조미술이랄지 또 새로운 건축물이 이제 뭐 대장전 같은 새로운 건축물이 이렇게 세워지기도 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원래의 금산사 가람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이렇게 다소 복잡하고 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사찰 가람과 조금 다른 이 금산사의 가람의 배치를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 질문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바로 도윤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 읽기 굉장히 좀 재미없는 글을 찬찬히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까지 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 이제 의견을 한번 이거는 여러 관련 연구자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은 세 개의 원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금산사지에 있는 당우 편을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이제 떠올랐던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개성에 있는 이제 불일사지가 이제 머리에서 연상이 됐었고요. 불일사지는 금산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계단도 역시 이제 가지고 있는 사찰이고 그리고 고려 왕조 때 이제 진전 사찰로 이제 건립이 된 곳이었는데 제가 불일사지를 떠올렸던 이유는 굉장히 이제 넓은 이제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 구역들이 회랑으로 전체를 다 이제 구역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불일사지의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보는 연구자도 있고 조금은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5개 구역으로 이제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 큰 영역 안에서 일부 구획들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불일사지에서 생각을 했었고 또 전혀 반대의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삼천사지 같은 경우에는 지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삼천사지의 사역이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삼천사라고 하는 한자를 석삼자에다가 일천천자를 써서 숫자 3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삼천사의 이름은 석삼자에다가 내천자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사역도 그 계곡 3개를 끼고 각각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지표조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고려시대 때 다원이 형성되는 방식은 입지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건물의 명칭들 또는 규모의 나열만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산사의 입지를 보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는 우선은 바깥에 있는 그 이제 홍해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홍해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외곽으로는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안쪽 안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들이 높고, 그 고려 때의 탑과 그 탑 B가 형성되는 영역들이 개별 원으로 형성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역시 대사하고 지금 현재 사찰의 그 북쪽에 있는 B와 탑이 있는 그쪽 구역이 이제 하나의 별원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어제 숙소로 썼던 템플스테이관이 있는 그쪽 근처들이 뭐 지금 공사를 하느니라고 지금 땅이 좀 파여 있어서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고려대 기와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시기가 올라가는 기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출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와의 출토물들은 뭐 건물이 있었으니까는 기와가 출토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대사라고 얘기하는 영역은 단간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단이 있는 그 영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이외의 별원들은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곳은 탑과 B가 있는 지역, 그리고 또 하나는 단간지주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계곡 건너편 쪽에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력에 이제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그냥 뭐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도 그냥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두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뭐 금산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찰들도 역시 이제 같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게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 문화하고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문화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종갓집들에 대한 그 보존 방안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실제 그 종갓집에서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층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가전제품들이 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뭐 우리도 벽에다가 대형 텔레비전도 좀 걸고 싶고 우리도 양문형 냉장고도 좀 넣고 싶고 한데 도저히 쓸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현대 사찰에서 이 사찰 건축들이 옛날 모습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찰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이고 그 건축에서 흔히 얘기하는 건축은 살기 위한 기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살아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좀 현대 생활에 맞춘 새로운 이제 시도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좀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옛 것을 유지를 하고 그 안에 지금의 우리의 생활에 맞춘 것들을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좀 많은 충돌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산사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이제 어지럽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금산사 전체 사역 안에서 개별 건축물들 간에 조금은 이제 위계 부여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귀중하고 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할 때는 그거 자체를 아주 뭐 화려하고 크고 높게 만드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그것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은 그것보다는
격을 좀 낮춰야 사실은 위계가 표현이 되고 그 사이에서 질서가 이제 구현이 되는 방식인데 근래에 이루어지는 불사들은 좀 굉장히 흔히 말하는 이제 장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좀 이제 상향 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러한 질서 체계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느끼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지금 현재 가람에서 좀 많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굉장히 영역들을 마당들을 조금씩 이렇게 분할하기 위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담장도 그렇고 건물의 배치에서도 담장이나 회랑 같은 것들이 없더라도 건물 간의 배치를 통해서 구역을 나눌 수 있게 그게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다원의 개념이거든요. 고려 때는 담장이나 회랑이라고 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명확한 구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조선 후기에 오면은 그러한 이제 담장과 회랑 없이 건물 자체로 서로 이제 영역을 나누는 방식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대 사찰에서는 이 다른 사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차량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이제 행사들 때문에 건물 사이의 간격을 굉장히 넓게 둔다든지 기존에 있었던 담장을 전부 다 이제 철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정리가 진행이 된다면은 뭐 동선에 대해서 조금 더 사중해서 계획을 하셔서 차량 동선을 외부로 한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빼고 내부에는 조금 더 공간들을 용도에 맞게 아니면은 위계에 맞게 분할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사찰에 대한 연구가 저희가 좀 더 심화되면서 그동안의 역사라든지 불교 미술보다도 사찰 전체의 어떤 공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그것이 상당히 점차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도윤수 선생님 발표라든지 지금 토론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였는데 하나는 과거, 특히 고려 시대의 금산사의 구역, 이게 현재 금산사지에 3개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는 그것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찰이 있고 그 입구 쪽에 하나의 별원, 또 북쪽에 현재 탑비전을 하나의 별원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그렇게 봤죠. 그래서 입구 쪽에 있는 거를 해덕왕사가 만든 광교원 구역, 그 다음에 탑비전 구역을 이제 봉천원 구역 이렇게 기존에 같은 입장이시라는 거죠. 대현 선생님도. 예, 위치만 본다고 하면은 뭐 이제 그런 같은 위치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두 개를 명칭을 그렇게 쓸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금산사지의 표현에서는 한 가지 좀 계속해서 저도 고민이 되는 게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금산사지에 금산사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뭐 대사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건물 이름이 많은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지만은 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건물 명칭 그 숫자나 아니면은 내부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정각들이 이것이 과연 별원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문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금산사지 자료를 조금 뭐 전부터 검토해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산사지의 그 삼원, 그러니까 대사하고 봉천원, 광교원으로 한 것이 사실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가 불명확한데 그와 관계해서 사실은 그 봉천원의 성격을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74쪽에 자료집 174쪽에 해덕왕사의 연표를 제시를 엄기표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꼼꼼하게 거기 보면 이제 해덕왕사 만년에 1096년에 입적하시는 곳이 바로 봉천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96년 현재 첫째 줄에 보면 12월 18일 금산사 봉천원에서 밤에 경을 읽다가 이제 몸이 좋지 않으셨고 그래서 결국은 봉천원에서 입적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금산사에 봉천원이 있었다고 하는 주된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해덕왕사비에 대한 새로운 판독과 역주 현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봉천원이 아니고 저기 금산사가 아니고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만은 해덕왕사가 만년은 현화사에 주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현화사 봉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맥적으로도 자연스럽거든요. 현화사에 만년에 계셨는데 입적할 때 갑자기 금산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이 봉천원은 현화사의 봉천원이고 다만 후대에 금산사지를 편찬하시는 분들이 해덕왕사비에 나오는 용어를 약간 오해를 해서 이거를 금산사의 구역으로 이해했을 가능성도 저희가 조금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물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해덕왕사비를 다시 보고 왔습니다만 현재 해덕왕사비가 판독이 상당히 보이는 글자보다 안 보이는 글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인수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다원 사찰과 관계에서 불일사라든지 삼천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금산사의 다원 특히 이제 광교원 성립과 관계에서는 대각국사비에 보이는 그 경선원의 창건, 그러니까 이제 광교원을 창건한 거는 이제 해덕왕사가 이쪽에 와 계시다가 자신만의 어떤 구역이 필요했죠. 해덕왕사가 여기 오셔서 많은 경전들을 판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전 판각을 위한 어떤 자신의 공간, 아마 해덕왕사가 워낙 뭐 당시 국왕의 처남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상이 있으니까 자신만의 그 작은 사찰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던 거고, 경선원은 이제 대각국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대각국사도 입적은 그 흥왕사에서 입적을 했지만 그분의 이제 부도를 건립할 부도하고 탑비를 건립할 공간이 필요해서 영통사 입구에다가 이제 따로 경선원이라고 하는 별원을 설립했던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한 분은 문종의 처남, 한 분은 문종의 아들, 그런데 또 위상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당시에 어떤 기존 사찰에다가 과연 별원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것. 그 영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발굴한 거에 의하면 경선원이 바로 영통사 바로 입구에 향 좌측에 그 언덕에 만들어져 있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별원을 만든다고 할 때 과연 기존 사찰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했을지 아니면 붙여서 했을지 이런 문제들도 이 금산사 근데 문제는 금산사가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렇죠. 금산사가 굉장히 그 사찰 공간이 넓고 그래서 사실 그와 관계에서는 금산사가 역사적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과거 모습을 잘 모르는 게 현재 있는 지상에 있는 모습만 보지 그 땅 속에 있는 옛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좀 체계적인 어떤 금산사에는 넓은 공간에 비해서 건물이 없는 공간도 많기 때문에 사실 발굴을 해보면 거기에서 신라라든지 고려 시대의 구조가 어떨지 특히 뭐 광교원 같은 것들이 혹시 확인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저는 금산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뭐 사찰의 아마 바람직한 방향 이런 얘기를 엄기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금산사가 조금 정리가 덜 된 느낌이 있다 지금 그런 시각인 것 같은데 역시 특히 금산사 경우에
마당이 굉장히 넓은데 이것이 조금 약간 뭐 집중이 되지 않는, 보통 종교 공간이라고 하면은 뭔가 시선도 그렇고 동선도 그렇고 이런 것이 모여지고, 아까 도윤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계 구조도 있어서 또 이동 방향이 어딘가로 집중이 돼야만 어떤 종교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건축학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현재 넓은 마당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결국 그런 점에서 보면 발굴이 제일 먼저 돼야 될 곳이 마당. 이 공간, 분명히 아래에 뭔가 지금처럼 비어있을 가능성은 없고, 뭔가 중요한 건물이라든지 회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앞으로 정말 중요하게 검토돼야 될, 그러니까 지금은 금산사가 뭔가 좀 이렇게 시선이나 동선이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 뭐 엄기표 선생님 의견, 뭐 이런, 엄 선생님 뭐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뭐 이런 기회에, 지금 저희 이 토론 내용이 유튜브에도 중계되고 있다고 기록으로 다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금산사의 바람직한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사찰 가람의 어떤 전통 방식이 있고 현대식 가람 방향이 있는데, 이 금산사는 저도 여러 번 와보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가람 배치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유전을 겪고 나서 조금 혼란스럽고, 또 미처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중창이 이루어지고, 일부 가람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석조물이랄지 건물을 옮겨 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찰의 동선이랄지 또 예불 공간으로서의 어떤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 사찰과는 좀 다른 그런 가람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전통적인 가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형성된 전통적인 가람의 어떤 배치 방향으로 현재 금산사의 가람을 조금 더 정비를 해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어디다 두는가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제 판단에는 이 금산사가 뭐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때 창건돼서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핵심은 고려시대 때 해덕왕사 소현이 중창한 그 시점이 있고,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해덕왕사 소현이 중창했을 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찾아서 그 모습대로 앞으로 뭐 100년이든 1000년이든 찾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현재 그러니까 기준은 해덕왕사 소현으로 두고, 그 다음에 현재 금산사 경내 중심이랄지 또 그 외곽이랄지 또 도윤수 선생님께서 제시한 현재 템플스테이 건물들이 위치한 그런 지역, 그리고 사실은 이 처형기념관이나 박물관이 있는 지역,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 홍해문 안쪽으로 있는 지역, 이 공간들이 예전에는 다 가람이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정밀 지표 조사를 통한 향후에 시굴 발굴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금산사 가람의 원래 모습을 찾아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에 금산사 가람을 서서히 그 모습대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제가 판단했을 땐 가장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록으로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템플스테이관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금산사 이제 들어올 때 해탈교를 건너 들어오게 되는데, 해탈교 바깥 공간이 지금 뭐 공사 중에 여러, 아까 오전에 가 보니까 뭐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에 많은 기와라든지 이런 편들도 발견되니까 여러 건물들이 당연히 있었다고, 거기도 넓은 공간인데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찰들의 발굴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보통 그렇게 입구의 그 천이죠. 천 건너편은 보통은 이제 예배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생활과 관계되는 공간, 뭐 창고라든지 또는 이제 뭐
물레방아라든지 뭐 또는 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이 나라 사찰들 중에 그러니까 전통 시대도 당연히 그런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생산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근데 그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부분은 그런 곳들이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금산사는 사실 그 공간이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발굴한다면 그런 전통 시대, 아까 뭐 고려 시대 얘기했습니다. 고려 시대의 그런 사찰의 어떤 부속 공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엄기표 선생님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제 금산사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라고 하는 발표문은 금산사의 산재에 있는 지정, 비지정 석조문화재 전반에 대한 편견과 특징, 의미를 짚어본 연구입니다. 이미 석조문화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셨고 훌륭한 연구 성과를 보이신 바 있으신 발표자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산사와 관련된 좀 파편적인 그러한 연구 내용들을 일괄로 좀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도출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포함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단편적으로 엿듣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5층 석탑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계단 앞에 세워진 5층 석탑에 대해 사리를 보장한 공양탑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양탑이란 용어가 일상적으로 여러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은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적으로는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한 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리기에 봉안된 소형의 탑도 공양탑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일종의 위령을 위한 장치로도 민간에서는 공양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어떠한 의미로 계단과 5층 석탑의 관계를 공양탑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각 다층 석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제강점기 사진에서는 10층에만 탑신석이 있고 11층에는 이제 탑신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0층과 11층에 다 탑신석이 있고 이 탑신석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탑신석의 변화가 혹시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시는 좀 숨은 사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은 이 해덕 왕사의 이제 탑과 지광국사 현묘탑과의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뭐 토론자가 비전공자인 관계로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지광국사 해림과 해덕왕사 소요는 사제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광국사의 승탑은 원주 법천사지의 현묘탑인데 그 추정하시는 해덕왕사의 진흥탑과는 굉장히 형태가 다른 모습입니다. 사승관계의 승탑 그리고 뭐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탑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계통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모습만 본다고 하면은 현묘탑과 진흥탑 사이에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괴리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등계단의 기단 조각으로 본 건립 시기입니다. 방등계단은 조성 시기가 이제 통일신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고려로 보는 견해도 있고 좀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주장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겠지만 혹시 발표자께서 석조문화재 전공자의 입장에서 기단의 모습 또는 거기에 있는 조각상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떠한 시기들이 이제 편견이 되시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의 좋은 발표에 공부가 많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뭐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금산사의 다양한 석조 유물들이 먼저 이 도윤 선생님 질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여러 가지 질문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금산사가 일단 우리나라 전통신가람은 항상 남문, 중문, 탑, 금당, 강당 이런 식의 기본적인 배치법을 가지고 있고 또 사찰을 처음에 설계할 때 탑을 그리고 불상을 항상 중심에 두고 가람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탑이 핵심 공간 가운데 배치가 되고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부속 시설들이 배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금산사는 일단 그런 모습을 현재 취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탑이 현재의 미륵전 앞에 있었다면 기록대로 목탑이 있었다면 그 석탑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또 석탑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계단 앞에 석탑을 추가적으로 세울 필요는 사실은 굳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단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고 거기에서 많은 스님들이나 아니면 스님들이 구족계를 받거나 이런 행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단의식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그 앞에 탑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때 관단 사원도 있고 사단 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계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경우는 현재 일제강점기 때 조사된 북한의 불일사지 그리고 현재 남한 쪽에 있는 통도사 그리고 우리 금산사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정도가 남아있고 우리가 불일사는 전혀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온 간단한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만 현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통도사와 우리 금산사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통도사 같은 경우는 앞에 법당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 법당이죠. 근데 우리 금산사는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탑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을 세우고 나서 조성하고 나서 탑을 세웠을 가능성이 제 판단에는 조금 높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계단 앞에 또다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을 세운다? 이게 왠지 모르게 어색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앞에 탑을 후대에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개인적인 성취나 염원하는 바가 있었을 거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발언해서 많은 후원을 해서 그 탑을 세웠기 때문에 뭔가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개인적인 염원을 발언하고자 하는 발언탑이지 않나.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서 불탑이 갖는 석탑이 갖는 본래적 의미,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해서 예불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기능 플러스해서 개인적인 발언을 그 안에 담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양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지. 그렇지만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경내에 있는 육각 닥층석탑 청석탑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물론 현재 있는 위치가 원위치는 아닙니다. 또 봉천원에서 옮겨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덕왕사 소연이 봉천원 구역을 구성을 할 때 거기에 아마 이 청석탑을 가람의 그 원의 한 중심에 세워서 예불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근데 옮겨올 때 아마 이미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많은 부재가 결실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옮겨온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 사진이 가장 오래됐는데 그때 사진에 의하면 그 탑신석이 아래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어느 시기에 복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복원하는 과정에서 아래에 있는 그 탑신석을 위쪽으로 올린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마
주변에 뭐 이렇게 좀 흩어져 있었거나 여기 건데 어떤 이유로 옆에 있으니까 그걸 아마 올려서 현재 10층, 11층 이렇게 탑신석으로 구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청석탑은 한 3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사에 있는 청석탑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만약에 봉천은 구역이 어딘가 찾아지고 그 구역을 발굴을 한다면 현재 결실된 탑신석들이 확인되고 출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모습을 완벽하게 복원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석탑 중에 원래의 모습을 100% 가지고 있는 청석탑은 없습니다. 다 결실되거나 다 파손된 그런 상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해인사 원당함에 있는 청석탑인데 그 탑도 원래의 모습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부재들이 결실된 상태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사 청석탑은 탑신석을 통돌로 썼습니다. 다른 청석탑은 통돌로 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재가 워낙 귀하고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 판석형으로 깎아서 사면을 다듬어서 그걸 결구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우리 금산사 청석탑은 하나의 돌로 깎았고 표면에 열애자상을 또 선각으로 새겼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청석탑들은 범자를 새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종자를 새기기도 하고 진원을 새기기도 하는데 우리 금산사 청석탑은 종자, 다시 말해서 불상을 상징하는 종자가 아니라 아예 그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청석탑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청석탑의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런 청석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광옥사 해린의 제자가 해덕왕사 소연. 그럼 해덕왕사 소연의 스승이 지광옥사 해린. 그러면 제자니까 스승의 탑비와 탑을 어느 정도 모방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승탑에서는 아주 얘가 드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남아있는 승탑이 신라시대 때는 한 20여 기가 되고요. 고려시대는 한 60여 기 정도 됩니다. 북한의 현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우리 큰 스님들 계시는데 신라나 고려시대는 왕사나 국사를 역임했거나 그러한 스님들의 사후 예우적 차원에서 승탑과 탑비를 하나의 세트로 건립을 해줬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 왕사나 국사를 역임한 스님이 한 230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물론 다 세우지는 않았겠지만 상당 부분 세워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승탑이 적어도 200여 기 정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60여 기입니다. 2기가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특이하게 조선 전기 때는 억불숭의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좀 퇴락해서 그런지 스님들에 대한 예우도 낮아져서 그런지 조선시대는 왕실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스님들이 한해서 승탑을 세워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5기 정도 됩니다. 25기 정도. 그리고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스님의 살아생전의 어떤 법계나 어떤 예우적 차원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스님들의 입적하시면 묘탑, 다시 말해서 사후 기념적인 조형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찰마다 아주 많은 승탑들, 부도들이 세워지고요. 또 한 분의 스님에 대해서 하나만 세우는 전통에서 다시 말해서 신라나 고려시대 때는 1승, 1사, 1탑, 1비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고려 후기나 조선시대가 되면서 1승, 다사, 다탑, 다비 전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스님에 대해서 여러 사찰에 여러 개의 탑과 여러 개의 비를 건립한다는 거죠.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양상을 다 파악을 해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 똑같은 승탑과 똑같은 비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하나의 사찰에 2개의 승탑과 비가 세워진 곳이 남원 실상사, 그 다음에 문경의 봉암사, 그 다음에 구례의 영곡사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의 사찰에 한 스님의 부도와 비만 신라나 고려시대 때는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 2개 이상의 승탑과 비를 세웠다고 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아마도
새로운 스님일 경우에는 새로운 장인이 새롭게 설계와 시공을 한 게 아닌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그 안에 제공을 해서 승탁과 부도를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금산사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금산사 해덕왕사 소연의 스승이 지광옥사 혜린이고요, 지광옥사 혜린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해소옥사 정연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국사 법경, 이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현화사 주지를 역임했던 분들이거든요. 법상종 계열 스님으로서 현화사 주지를 역임했던 1대 스님이 대지국사 법경, 2대가 해소국사 정연, 3대가 지광국사 혜린, 그리고 4대가 해덕왕사 소연, 우리 금산사에 계시는 그런 분이죠. 이분들의 비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특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승탑이 확인되고 있는 분은, 명확한 분은 지광국사 혜린 이 스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지국사 법경은 북한산에 삼천사가 있는데, 그 삼천사에 탑비를 세웠던 귀부하고 비신이 발굴해서 발견됐고 이수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부도는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승탑은 거기에 파손된 부재들이 일부 있긴 한데, 그게 대지국사 법경의 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물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소국사 정연 7장사인데요, 7장사에 이분의 탑비 남아 있습니다. 파손돼 있지만, 그렇지만 이분의 부도 승탑을 세웠는지 아니면 현재 남아 있는 석조물이 이분의 승탑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광옥사 혜린은 확실하죠. 최근에 또 원주로, 원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학술대회도 했습니다. 현재는 복원을, 보존 처리를 다 해서 해체 놓은 상태인데, 그걸 어디다 세울 건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잠시 전시관에 지금 보관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덕왕사 소연인데요, 해덕왕사 소연도 현재 승탑과 탑비는 남아있지만, 현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탑이 해덕왕사 진흥탑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네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비는 비슷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그냥 여기 계시는 분도 가서 비슷하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유사합니다.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느낄 정도로. 근데 이분들의 부도가 승탑에 남아있지 않아서 명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현재 추정되는 석조물로 봐서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인 아이템을 새롭게 적용을 해서 승탑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등 계단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계단이 통도사하고 금산산 현재 남아 있습니다. 통도사는 세계유산이 돼서 최근에 아마 거기에 있는 많은 석조 유물뿐만 아니라 가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현황을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보고 이제 통도사에 있는 석조 유물에 대해서 다 원고를 써달라고 해서 최근에 원고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 중에 통도사에 있는 금강 계단도 여러 번 가서 보고 관련 기록은 자장이 만드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석조 유물을 여러 번 가서 검토를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봐도 자장과 연관된 석조 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고려시대 석조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아마 기존에 있었던 걸 크게 확장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취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금산사에 있는 이 금간 계단도 아마 예전에 진필술가에서 계단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있는 것은 제 판단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 아까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그 청석탑이 소연이 만든 봉천원이라고 했는데, 광교원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좀 예. 금산사지에 봉천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봉천원, 그러니까 소연이 만든 건 광교원이고, 봉천원은 이제 입적하신 곳인데, 그게. 네. 사지에 봉천원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육각 다층 석탑이 예전 때 일본으로 반출되려고 군산까지 갔다가 다시 찾아다가 이렇게 모셨다고 돼갖고 이 168페이지에 나온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아마 그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견해들이 달라갖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고요. 마이크 잡은 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금산사 가람배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보제로하고 대적광전 사이 그 보리수나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요사체가 크게 있고 또 대장전 있는 쪽에 가서 T자 모양으로 또 요사체가 있었는데 대장전 있는 쪽에는 1922년에 대장전 옮기면서 아마 그때 이제 노후되어 갖고 그랬나 그게 없어지고 대장전이 미륵전 앞에서 그쪽으로 옮겨지고 그 보제로하고 대적광전 사이에 있던 그 요사체는 70년대 초에 지금 조실로 계시는 도영 스님께서 불사를 해갖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쪽 동쪽으로 옮겨버리고 명부전도 이제 그게 미륵전하고 요사체 사이에 있었는데 5층 탑 그 바로 맞은편에 명부전을 저쪽 대적광전 옆으로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도량이 그렇게 확장되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보제로는 76년도에 새로 건축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전으로 보면은 그 요사체가 마당 가운데에 있을 때는 저 대장전 쪽에서 들어다녔대요. 그래서 그 원출입문이 그쪽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논의됐던 지금 왜 마당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느냐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오히려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사찰들 지금 요사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이제 수행 공간 보통 뭐 우리나라 조선 후기 사찰들이 많이 나타나는 승당, 선당 뭐 이런 역할을 아마 했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건축사에서 그게 잘 정리가 안 됐던 모양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금산사의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대해서 진정원 선생님 좀 말씀하실 게 있죠? 네. 엄기표 선생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 석탑의 성격에 대해서 공양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63쪽에 제시하신 각주 9번입니다. 5층 석탑 중창기에 보면 석가열의 사리 5매와 정광열의 사리 2매 그리고 분신 1매를 총 3매를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중창기의 그런 기록, 창건 기록을 이제 조선 기록을 신용하시면서 이 사리를 넣은 건 굳이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그 미륵사지 계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석가의 열애가 아니라 이제 미륵보살의 불골 간자 증표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넣은 게 아닐까.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정광열의 석가열의 미륵의 어떤 3세의 개념이 완성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스승과 제자의 승탑이 있는 곳에 이제 승탑이 똑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차가 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의 승탑을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상사 증각대사탑을 수초라 상탑이 그런 구성 요소들을 재현하고 있고요. 또 복림산문 같은 경우에 여주 고달사지 같은 경우는 운문에 사자가 새겨져 있는 것들이 한 3-4기 계속해서 연달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법상종, 고려 법상종의 이런 스승과 제자의 승탑이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조형적으로 유사성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도윤수 선생님의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흥미로운 말씀하셨죠. 지금 방등계단 앞에 탑이 둘 다 사리탑이니까 좀 충돌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뒤에 기단에는 진표 스님이 미륵불에게 받은 불골, 즉 미륵 불골이 있고, 앞에는 여기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석가열애하고 정광열애 사리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해덕왕사 진흥탑, 현재 진흥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격에 관해서 이제 관계를 뭐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 스승의 부도와 제자의 부도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엄기표 선생님께서 그 두 번째와 관계에서는 그 현재 진흥탑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시기로 볼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진정환 선생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탑의 어떤 건립 배경, 조성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의견을 주니까 갑자기 보령 성주사시가 갑자기 팍 떠올랐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금산사 오추 성탑을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같이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고려시대 승탑 관련돼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승탑을 다 가능하면 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게 물증이 있고 확증이 있어야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그 승탑 표면에 명문을 딱 새기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탑비나 그 사찰의 어떤 전체적인 연형, 전반적인 정황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분의 승탑일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금산사 같은 경우 해덕왕사 진흥탑 분명히 건립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해덕왕사 소연의 행적표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의문했던 부분이 최현식 교수님이 지적한 그 부분이거든요. 이분이 현화사에서 주지를 하시다가 거기서 입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미질에 걸리니까 왕이 어이도 보내고 뭐 마차도 보냈다,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 수도는 개경이었는데, 만약에 금산사에서 병이 걸렸으면 어이도 보내기도 힘들었을 거고 뭐 마차를 보내기 힘들었을 텐데 왜 금산사 봉천원에서 입적한 걸로 기록이 돼 있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기록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대로 인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와 그 다음에 부도와 탑비 건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은 차후에 이제 연구를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해덕왕사 진흥탑, 탑비 바로 정면에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그 진흥탑 표면에 진흥탑 딱 써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써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해체해서 밑부분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의 솔직한 심정은 현재 그게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진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게 진흥탑인 것 같은데 물증이 없어. 그 물증을 찾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금산사 자체에서 우리 금산사 주의 스님의 권한으로 한번 해체해서 바닥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도굴이니까.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옥회석이 2개인데 옥회석 사이에 있는 그 부재는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상륜모도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어느 시기에 아마 이 금산사에 계셨던 스님께서 새롭게 부재를 넣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재가 올라간 게 일제강점기 때 사진 찍히기 이전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계셨던 스님이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다시 세워준 걸로 보이는데, 그때 그 널브러져 있는 사진까지 함께 남아 있었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그 사진이 현재는 남아 있지 않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진흥탑으로 추정되는 그 조형물을
우리 금산사의 가장 유명하신 해덕왕사 소연의 탑이다, 부도다, 승탑이다 딱 확정 지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다만 그 남아있는 부재들의 밑에 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구형 형태라고 동그란 돌이 길다랗게 있고 그 다음에 옥계석이 있고 받침석, 원형 받침석이 있고 그 다음에 옥계석이 있고 상륜부가 있는데 그 중에 제 판단에 제일 아래쪽 지대석, 하대석, 대석 그건 원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워진 그 동그란 길다란 돌도 원래 걸로 보입니다. 아래쪽 옥계석 원래 거고 위쪽 옥계석 원래 건데 아까 말씀 두 개는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그란 돌의 형태가 과연 해덕왕사 소연이 입적한 그 직후에 그런 형태로 그런 걸 만든다? 조금 우리나라의 어떤 불교미술의 발전 과정, 석조미술의 발전 과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상당히 애매하게 말을.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그 비문에 의하면 입적하신 곳에 그 사찰에 뭐 서남쪽 산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쪽에 다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부도를 건립했기 때문에 만약에 현화사에서 입적하셨다면 사실은 개경에 부도가 건립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이곳에 건립하지만 부도하고 비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적으로 현재 그 진흥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12세기, 11, 12세기 거로 볼 수 있을지는 미술사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진정화 선생님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다만 이제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그 계단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를 받기 위한 곳이고 저 계단이 만약에 그 출가자 즉 기록에 나오는 관단의 그런 계단으로서 출가 스님들이 계를 받기 위한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석가모니 사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는 석가모니에게서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륵의 불골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출가자들의 계단으로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저게 일반인들이 그 점찰법을 하는 계단이라면은 가능하지만 출가자 계단의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아마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하신다면 저 계단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역시 맞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불골에 관해서는 물론 뭐 아마 각 사찰마다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표 스님의 불골은 영심 스님을 통해서 속리산 법주사로 갔다가 나중에 심지 스님을 통해서 동화사에 최종적으로 갔던 것으로 뭐 문헌 기록에는 모르겠습니다. 새 사찰에 다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골이 그런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긴 시간 사실은 이제 뭐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길게 늘어졌고요.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플로어에 참여하신 장시간 들으신 분들 중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지금 거수해 주시면 아마 한두 분 정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으신가요? 아마 실내가 너무 추워서 빨리 마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정덕수님께서 네. 이틀 동안 공부를 너무 많이 했고요. 사실은 전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귀동량을 하려도 전문적인 데가 제가 너무 딸리니까 다 따라가기가 어려웠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어느 특정 선생님보다는 그냥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아주 뭐 문외한적인 질문입니다. 인도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거든요. 경전이 먼저냐, 불상이 먼저냐. 그래서 경전을 쓴 거를 보고 작가들이 불상을 구현한 건지, 작가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불상을 구현한 걸 보고 경전 쓰는 사람들이 그걸 다시 경전에 구현한 건지, 이 관계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그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지역적인 특성이 이제 포함되는데 인도에서는 샌드스톤으로 조성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샌드스톤은 아시다시피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손가락 같은 것은 세세하게 구현하기가 아주 어려웠고 굉장히 잘 부러지기 때문에 그 조각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손가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 사이를 살짝 붙여놔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놓는데 거기서 다시 조성자들이 영향을 얻어서 그것이 부처님의 33상 중에 하나로 32상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불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역적 재질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고 그쪽 현지 미술사의 어떤 특성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어떤 한국적 재질 뭐 돌도 되고 나무 되는데 어떤 그런 재질이 한국적인 어떤 불상이나 조각휘 여타나라와 구별되는 어떤 특징을 만들어냈는지 재료가 뭐 그런 것 좀 간단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너무 그 어려운 질문이시고 또 긴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신데요. 그 초기에 그 인도에서 불상을 만들 때 그 손가락이 잘 부러지니까 여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물갈퀴 같은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 그 중인도 지방의 사암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퍼져 있는 간다라 조각에서는 편마음이었는데도 그걸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손가락이 부러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수지를 해서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는데 그때 조각가들은 불상을 다 만들었는데 손가락이 부러지면 큰 낭패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2길상 80종어가 성립될 때 그것이 부처님의 어떤 초인간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어떤 특징으로서 거기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대승경전이 더 어느 정도 확립되고 중국쯤 왔을 때는 지극히 텍스트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불상뿐만 아니라 변상도 이런 것도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림들이 다른 중원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도낭에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낭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5, 16국 시대에 북량 시대에 그러니까 시기는 5세기 초 정도 되는데요. 초기 경전 그 뭐 스님 부처님의 그 불전이나 그런 본생담 같은 것도 아주 경전에 충실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미타 정토 변상도도 꼭 거기에는 보루가 있고 연지가 있고 굉장히 그게 역시 이 불교 미술의 그 조각가들이나 화가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조각을 잘해도요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있고 충실하게 경전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도 열심히 읽었을 거고요. 다만 이제 한국적 상황은 어떠냐면 중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 중국에서 뭐 들어오고 할 때 한국의 그 장인들은 거기서 취사를 해요. 중국에서 있는 거를. 그러니까 하기가 좀 어려운 건 생략하고 이제 그런데 그 남한여초 같은 시기에 불상으로서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은 아무래도. 그리고 그래서 물론 고려 시대에는 송나라 휘종이 뭐 16난상을 보내서 안화사에 봉안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세월이 좋을 때고요. 남한여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도상책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태장도상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런 책을 보고 불상 만드는 사람들이 2차원적인 평면의 그런 작업을 3차원으로 옮기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게 그 10세기 초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중국도 좀 혼란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교를 하고 왕래가 있어도 상으로 들어오는 건 제한돼 있고 그림이나 책은 좀 들어오기 쉽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고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지 본인이 이런 요즘에 그 불화나 불상 전공자들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종교 미술이라는 것은 도상이라는 건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도적 상황과 인도는 이제 텍스트 성립하고 불상 성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상호관계고 동아시아는 이미 텍스트가 선행했으니까. 근데 한국적 상황은 이제 그 도상집 2차원 자료를 가져다 3차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적인 취사 선택이 일어난다. 상당히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은 내용을 배운 것 같습니다. 두 분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저희 후백제 불교와 김제 금산사 학술대회 이틀차 종합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말씀해 주신 네 분 선생님 그리고 방청해 주신 정정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